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례에 따라서 3월 중순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네, 헌재는 탄핵 소추안 의결 73일 만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때 증거 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요.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게 선포됐고 국회 봉쇄 시도 등 국헌 문란도 중대하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던 거라며 탄핵소추 기각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요. 이후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때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 취임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헌재에서는 늦게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시 증언대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즉 체포와 검거 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처음으로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나왔지만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는데요. 엇갈린 증언 속에 헌재가 누구의 발언에 무게를 실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 앞서 착석 5분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같은 심판정에서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오후 3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섭니다. 구치소 복귀 관측도 나왔지만 증인으로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에 앞서 윤 대통령 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윤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들하고만 상의하고 퇴정한 데 대해서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차 변론에서 변론 시작 직전 헌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과 달리 이번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인 오후 5시 10분쯤 심판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에 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으로 변론기일 출석을 이어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통화에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에 뼈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며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 잘하고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지 않은 것에 대해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칭찬인지 질책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헌법재판관도 조 청장이 당시 통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었습니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과 14분 35초간 통화한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표현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라며 대통령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조 청장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지하를 하긴 했지만 증인은 속마음으로는 지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그때 그 대통령님의 전화를 제가 직접 새벽이지만 직접 받아서 그렇게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질책하고 그랬으면 제가 좀 많은 다른 생각을 했었을 텐데. 조 청장은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아 질책받은 건 아니라면서 계엄 당시 박안수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셔트해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윤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형사소추는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이정문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당일에는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인 시그널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한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김 차장도 7차례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라는 등의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 12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보수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권 욕심에서 나온 술책이자 정치 사기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야당은 여당이 보수 자리를 뺏길까 불안해서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반대하고 상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재차 직격했습니다. 각 법안이 건설 경기 회복을 막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데 이런 정당이 중도 보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사실상 정치 사기라는 주장입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물불 가리지 않는 대권 전략이 대단한 것 같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 또 말을 바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눈앞의 대권 욕심에 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며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형수 원내 수석부 대표는 어제 이 대표가 현대차 공장을 찾아 감세 정책을 시사한 걸 두고도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카멜레온식 행보에 국민이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난데없이 보수정당 행세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과 내란 특검을 당론 반대하고 헌법재판소 공격도 서슴지 않는데 헌정 질서와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말만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게 아니고 회색도 있다며 그런 시각으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니 보수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해하며 난리치지 말고 국민의힘은 생각과 태도, 정책과 사람도 바꾸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당내 반발도 이어졌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아니고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익은 주장은 분란만 만들고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탄핵과 정권 교체에 집중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둘러싼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현안의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한 건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반도체법에선 주 52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연금 개혁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위 논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3년 한시적으로라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고통을 고려하면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건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시기와 규모 등 실무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 야당이 하자는 거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이냐며 집권당으로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해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정협의회에서 시급한 트럼프발 관세 위기에 대응해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목만 잡으면 국민이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백악관은 자화자찬했지만 트럼프 지지율은 취임 한 달 만에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물가 안정 등 경제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50% 수준이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4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조사 모두 반대가 찬성 여론을 넘어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간의 온도차가 극명해 각각 90% 수준의 지지와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중도층에서 37대 58%로 반대 여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는 57%가 그렇다고 답해 일론 머스크를 앞세운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증명했습니다. Everybody that was all for Trump and now they're turned off by him. Like, what did you think he was gonna do? You know what? He's a billionaire. Now we got other countries being like, we don't want to, work with America. We have Canada being like, we're going to shut off the power. 트럼프를 대선 승리로 이끈 물가 인하 약속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62%가 물가 인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특히 공화당 지지자 51%도 물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nd I think people are starting to think about Trumpflation, where so many of his actions are going to drive up the costs of basically everything, which is certainly not what he campaigned on doing. 워싱턴 포스트는 취임 한 달 만에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트럼프 지지율은 허니문 기간이 조기에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다 적극적인 대미 아웃리치에 통상 접촉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의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과 협력 방안을 미국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미 아웃리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 외에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와 만나 한미 사이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두 나라는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미국 신정부에서도 협력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열흘째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써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경찰은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사 A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데다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대면 조사가 피의자 건강 상태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 교사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정확한 대상과 인원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와 과거에 있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기록을 계획 범행의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학교에서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점과 마지막으로 나가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보면 계획 범죄로 보인다고 추정합니다. 검색을 한 걸로 이미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표적을 선정하는 것 역시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늘 양을 본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맨 마지막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을 표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또 A 교사에 대한 처벌과 비슷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초반에 기초조사를 해놔야 될 것이고요. 범죄의 예방, 재범 억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고,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대면 조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어젯밤 3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여러 대에 잇따라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육군 장교 교육생으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고속도로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호남 고속도로 논산 방향 대전 유성 분기점 근처에서 35살 남성이 차량 10여 대에 잇따라치어 숨졌습니다. 남성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 누운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했을 때는 그냥 1, 2차로 사이에 누워 있었던 걸로만 나와 있어요. 걸어가고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군번줄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육군 장교 교육생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근처 국도를 통해 걸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고창에선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 주민이 숨지고 50대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모두 태웠는데 소방은 아궁이에서 불씨가 튄 것 같다는 남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선 조미료 공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소방은 전동 공구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부부 중에 70대 남편이 숨졌고 70대 아내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 볼리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공사장 컨테이너와 건축 자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가짜 명품을 팔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 문을 만들었고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며 돈을 챙겼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의류 매장 한쪽, 탕비실 선반 아래 쪽문이 보입니다. 닫으면 흰 벽처럼 보이지만 뒤쪽엔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숨겨져 있고 이 계단은 매장의 실제 거래 상품인 위조 명품들을 파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비밀 매장에서 팔던 위조품은 가방, 지갑, 시계, 신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압수 물품만 총 1,200점, 정가로는 38억 원이 넘습니다. 영업장에서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매장으로 안내하여 사법 당국의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지난 6년 동안 상표법 위반으로만 5번이나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연수익은 억대인 데 비해 벌금은 6년간 1,200만 원에 불과해 똑같은 범행이 반복됐고 심지어 이번엔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문을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조품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을 끝으로 이제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제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뭘로 좀 꼽으시나요?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이제 홍장훈 전 국정 1차장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의 어제 증언에서 전 거의 이 헌재의 이 탄핵 심판의 쐐기가 박아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게 이제 중요했던 거는 한덕수 총리가 중요했던 건 그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던 것인가,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국무회의의 어떤 실체적 절차적 흔결이 없었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였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절차적 형식적 흔결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건 설명도 없었고 제안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회의 의결 절차도 통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엄의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중차대한 걸 저렇게 국무회의 심의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안건도 없고 개의 설명도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서는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자리에 그 행정안전부의 의정관도 없었어요. 예. 국무회의 간사거든요. 그런 걸 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윤 대통령에 상당한 타격이 됐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불법적이냐의 하나의 여러 가지 쟁점 사유 중에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거든요.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게다가 어제 조지호 청장, 경찰청장도 답변을 많이 거부했습니다만 형사재판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했다고 저는 보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장소에 관련된 거,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메모가 존재한다는 건 홍장원 이 지금 차장이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유일하게. 한 번 증인이 나오면 두 번째 잘 안 나온다고요. 채택을 안 해요, 헌재에서.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얘기한 게 그런 여러 가지 신빙성이 떨어진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메모의 존재만 자꾸 확인시키는 게 됐어요. 그리고 이 메모의 존재라는 게 그 메모에 있는 여러 명단들, 그게 체포조 명단이 됐건 누구 명단이 됐건 말이죠. 체포인 명단이 됐건 여러 수사기관이나 여러 증언들에 의해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의 그 변론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에는 아주 불리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어제의 핵심은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이죠. 자신이 병실에 누워서 이 진술 조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서명과 날인을 한 것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어떤 이 피니시 블로우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 중에서 이 보도된 진술 중에서 색다른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엄 해제 그 결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것이 이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데 조지호 청장에게는 그것 플러스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전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조지호 청장이 진술을 했다고 다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10차 이 변론들은 모든 것인데 다시 이 증인신문은 다 끝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지시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서 그동안의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불리한 마지막 국면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물증도 다 나오고 결정적인 진술도 다 결국엔 다 나왔다. 네, 그래서 대단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헌재가 오는 2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무죄한으로 듣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 선고는 이제 뭐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는 좀 예측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여태까지 이제 10차 변론이 있었고 그동안 그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굉장히 커져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일관되게 사실상 뭐 계엄이 정당했다란 말은 안 했습니다만 계엄의 합법성 같은 것을 계속 거기 무게를 실어왔어요. 국민의힘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요 이제 인사들이라든지 유력 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말씀처럼 3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25일 날 최종 변론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14일 걸렸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11일 걸렸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3월 8일 뭐 14일 뭐 그 어간에서 결정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측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예. 제가 볼 때는 저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으시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여러 가지 지금 이 변론기일에 수많은 주장들이 나왔고 수많은 반대 신문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박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엄 선포가 야당의 이른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명분은 너무나 턱도 없이 부족해요.
계엄의 욕구를 너무나 안 갖췄고 아까 우리가 두 분 저나 우리 김 의원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절차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계엄 선포라고 분명히 있어요. 전시, 사변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근데 이제 야당의 그 과도한 행태를 국가 비상사태로 이제 생각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나중에 탄핵 공작이다,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그 급기한 이제 일각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측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프레임까지 갔습니다만 병력으로서 군사상이 필요에 응하거나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해야 될 때라고 정확히 나와 있다고 77조 1항 2항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계엄법이나 국회법 다 정부나 법원 또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국회에 대한 긴급한 조치라고는 아예 국회법이나 개법 없어요. 아니 헌법이나 계엄법에. 근데 포고령 1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국회 활동을 금지하라 나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 병력을 침탈했고 그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대통령이 처한 국민의힘이 처한 그 어려움, 국정의 어려움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걸 계엄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려 했다? 이건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네, 어제 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이제 입장을 냈다가 사실은 이제 대리인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정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글쎄요, 대통령의 의중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지금도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배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줬고 예. 배 변호사가 그거를 이른바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마지막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세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용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메시지다. 정치적 메시지고 예.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쯤은 거의 다 마음속에 굳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왜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헌재에서 변호를 하고 본인 자신의 진술을 하고 이런 모습보다도 그런 것들은 본인의 강경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고 저는 상당히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표정 이런 것들을 헌재 녹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네. 대통령의 표정과 그리고 대리인단들의 표정. 대리인단들은 과연 대통령이 지금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속으로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저건 아닌데 우리도 저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 랄까? 이것이 대리인단의 표정에서 저는 느꼈어요. 그 후자 쪽으로. 예.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막 진술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이제 표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떤 때는 무겁고 또 침울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느낌 같은 것을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시사정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탄핵은 어차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내란죄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다. 그것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내란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다투면 내란죄 부분은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나는 비록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람이지만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른바
극우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 보수들의 리더 역할을 내가 제야 지도자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불복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희의 저희 당의 불복 여부, 수용 저항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오시고 공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으실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1593년 진주성을 함락시킨 당시의 일본 내장 게아모라 로크스케를 끌어안고 그 푸른 물길 진주 난강에 몸을 던진 그 농계 그런 희생이 사실상 이순신의 장군 진인사 대천명 이런 내용들이 풍전도가 조선을 살렸지 않습니까? 논계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럼 대통령이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든 그 장본인. 네,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서는 여전히 헌재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만약에 파면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일각에서는 빠르게 대통령과 손절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주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우선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의원들이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말을 대단히 애매하게 하잖아요. 최근에 말한 것과 또 달라졌어요. 완전히 불복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불복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도 또 애매하고 국민들은 저항을 하고 싶을 것이다. 정치인 발언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거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입장을 얘기하죠. 불복한다라든지 승복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제가 볼 때 말이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단히 발언들이 좀 비굴하게 볼 때가 많아요. 너무 물론 정치인들이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대선 주자들에 따라서 또 의명이 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장관이나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쪽에 이제 많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모르죠.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스탠스를 바꿀지. 근데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내 민심과 이 당시 50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따라서 당분간 안 바꿀 겁니다. 문제는 이제 중간에 오세훈 또 이제 유승민 이런 분이 많이 출마한다면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대표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의원들 생각이 갈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제가 볼 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광장에 그런 열기가 있는 것 사실이니까 이른바 우파의 어떤 탄핵 반대에 대한 열기가 있는 거니까 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인용이 되고 나서 만약 그렇다.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양쪽으로 갈리고 또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 또 줄을 서고 말이죠. 대선 경선에서 불가피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 선거 치르기 어려워요. 입장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돌아설 것 같아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탄핵 반대 얘기하고 있겠어? 그리고 인용을 말이죠. 불복할 길이 없어요. 불복은요. 말하자면 불복이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런 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무정부주로 간다든지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부인하고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국민저항권. 국민이 다 일어나서. 근데 그거 상상할 수 없어. 제로예요. 제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러나 좀 빠른 속도로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논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을 끌어안고 뛰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유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수 평론가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른바 보수 운동을 해온 보수 평론가인데,
보수 평론가들, 특히 이제 합리적인 보수로 분류되거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논개로는 대단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보수들이 지적을 많이 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법 폭주,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대통령 운영을 대단히 힘든 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끝까지 거부권을 50번, 100번이라도 사용을 해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29번이나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된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헌재가 현명하게 탄핵 기각을 계속 내리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버텼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1년 내에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많은 보수 인사들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해서 판을 다 뒤엎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고 자기의 부인은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됐고, 국민의힘이 5월 조기 대선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지게 만들고, 보수는 일부의 극우 보수들과 그리고 상당수의 합리적인 보수로 분열이 돼서 서로 탄핵 찬성 반대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논개가 껴안고 뛰어들었던 외장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았으면 사법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고 부활시키고, 그러면 논개가 껴안고 뛰어들었던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보수 아니냐. 보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보수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네. 저런 논개로는 정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저 논개로는 말이죠, 김성태 의원답지 않아요. 김성태 의원이 보수지만 전 의원입니다만 그 말을 따박따박 아주 합리적 보수 얘기 많이 했어요. 결긴 얘기도 많이 했고, 저번에 또 경기 노조 출신 아닙니까? 논개는 저도 당황스러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고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2심 판결이 이제 2월 26일 날이 결심 공판이니까 한 달 내에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 탄핵하고 이제 그 앞뒤로 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탄핵 심판 결과하고. 근데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게임 끝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말이에요. 법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더니 이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이걸 다 저도 이건 제가 또 첨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걸 완전하게 자초한 게 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보인 행태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물론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렇게 중진이란 분이 그래도 상당히 그 보수 내에서는 합리적 보수란 평을 듣던 분인데, 저 밑도 끝도 없이 논개가 돼서 이재명 끌어가고 떨어져. 이럴 수 있어요. 양쪽에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갔다. 적대 정치가 너무 광화되어 오고 심화되어 왔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저 밑도 끝도 없이 방송에 나와서 논개처럼 끌어안아라.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김성태 전 의원의 논개론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기 괜찮으면 제가 이 기회에 짧게 네.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예. 차제에 정말 보수 평론가로서 요즘처럼 이 참담한 심정이 드는 세월이 없는데, 차제에 보수가 완전히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극우론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계몽령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이 맞고 탄핵은 공작이고 사령관들이 야당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극우 보수들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말 그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를 평가하고,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역사의 진전으로 봐서 다시 보수 운동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들이 전면에 다시 나타나야 된다.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가 보수의 어떤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저런 돈계론을 가진 어떤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가 완전히 개편돼야 한다, 이런 주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생겼죠. 바로 명태균 게이트인데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어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건희가 김영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도왔는데 나는 벨도 없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번에 격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칠불사 해동하고 연결됩니다. 네, 사실이라면 파장이 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신빙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정치 브로커로 돼 있는 사람인데 예. 뭐 이 사람의 말이나 그 저기 변호사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혀 뭐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반박을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칠부사 회동이 나중에 이제 불발된 게 그 김상민이라는 사람 검사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폭로가 의미 없으니까 이 칠부사 회동이 이제 무산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 거고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이제 그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다가 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계엄 이후에 12월 3일 이후에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스멀스멀 나타나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단 이 여권에는 지금 이 뭡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가 계속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죄로 고발하겠다, 뭐 정치장부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면 이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의 뭐 정치 개입 아니 공천 개입 이런 거 이건 벌써 이미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남은 건 이제 대선 주자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이 쟁점이 과연 대선 전국에 어떠한 물론 조기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말이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런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볼 때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뭐 아주 악재 중에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변호인도 그런 말 했었죠. 칠불사 회동. 이게 지난해 3월 1일에 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폭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명태균 씨의 3개에 달한다는 황금폰 지금 검찰이 압수를 해서 그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많은 것을 녹취를 했는데 저런 부분은 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비분관계하는 내용이면서도 녹취를 왜 안 해놨는지 왜 녹취록은 없는지 저렇게 비분할 정도의 얘기라면 자, 두 번째 자, 칠불사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폭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대립 관계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새로 만드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나한테 줘라라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까지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뭐 속칭 얘기해서 물건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폭로를 하려고 했다면 왜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는가? 왜 그럼 개혁신당에서 1번 비례대표를 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의문이고 세 번째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해서 김상민 검사를 김건희 여사가 밀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김상민 검사가
그런데 조국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여럿인데 굳이 대통령실에 근무 경력도 없는 김상민 검사만을 꼭 집어서 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밀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의문점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의문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비분 관계를 끼칠 정도로 강하게 개입을 했는데 김상민 검사는 왜 그러면 공천을 못 받았는가. 그 여론조사 경선에도 끼지 못했어요. 2명을 여론조사 경선에 넣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컷오프 됐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세게 김건희 여사에게 항의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걸로 같은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뭔가 책 잡혀서 불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의창을 버리고 김해갑에 가려고 해서 거기서 단수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단수 공천은 어렵다. 그 지역은 경선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김해갑 공천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김상민 두 사람 다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폭로 기자회견을 결국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파장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태균 씨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각각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자, 앞으로 여권 내의 경선, 그리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된다면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쟁점이 얼마나 비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임팩트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일단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계속 쟁점화되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좀 준다고 좀 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의 또 다른 편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선 주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언론이 또 보도하고 당내에서 경선 이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경선에 다른 주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거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전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이 여러 가지 반박을 하겠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벌써 법률 문제로 입건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말이죠. 이건 대단히 불리할 수 있죠.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 이번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써올린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진짜 중도 보수라면 재건축 재개발에 찬성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인 줄 알더라.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번복,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대목이고 이제 언어인데, 중도 보수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취한 정책, 그리고 이제 우클릭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다시 좌회전을 해버리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관한 주 52시간 근무 제약을 좀 풀어주자 라고 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채택하려고 본인이 주장을 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입법 폭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도 보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좌파적 입법들이 다수예요. 예를 들자면 이 어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력을 대폭 완화시키는 노란 봉투법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자유경제 질서를 완전히 교란을 하는, 그러니까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중도 보수가 아니라 유럽의 좌파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이고 5개 재판을 받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거짓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그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지금 믿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언론이 표현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이런 것의 핵심이 지금도 말을 저렇게 손바닥 바꾸듯이 바꾸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전부 다 말 뒤집고, 중도 보수는 무슨 중도 보수, 다시 이제 좌파 정권으로 돼서 좌파적 정책을 밀어붙일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포비아의 핵심이다. 네, 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정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가운데, 자, 지금 민심은 어떤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4%가 나왔고요. 민주당 40%로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확인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 9%, 홍준표 시장 5%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인데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에 찬성한다 37%, 정권 교체에는 53%가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도 보겠습니다.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로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여론 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찬반에 이제 약간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완전히 벌어져 있다가 예. 좁혀지고 그랬었는데, 서서히 탄핵 심판이 이제 종국 결정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벌어지는 거하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도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좀.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어요, 대체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근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높게 나왔고, 또 이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지금 유보층들이 많아요,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긴 높은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 빼보니까 지금 여전히 30% 내외예요. 유보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 그러니까 여전히 중도층을 두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거는 당연히 이제 탄핵 찬반과 연계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건데, 아까 이제 그 말씀 잠깐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 예. 그 말씀은 저는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서 다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울트라, 익스트림 라이트로 완전히 몰려가고 있어요. 몰리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모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를 찾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궁벽한 저 극우의 저 음습한 대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아닌 거죠, 이건. 아까 우리 김진현이 잘 설명한 것처럼 보수가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왜 자꾸 궁벽한 그 우쪽으로 가냐고요. 지금 이 블루오션, 이 큰 중원을 텅 비워 놔두고, 원래 상당 부분 여야가 같이 점유한 거라 하더라도 그걸 비우고 자꾸만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도망가려는 그런 형국이 많이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 적은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죠. 그게 중도 보수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그런 행태 오락하는 거 있죠. 최근에 반도체법에 관련된 이런 것도. 그러나 정치는 또 보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정치예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여러 이미지를 어떻게 부식하느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실천에 나가고 담보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이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도 우파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 그 당시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라는 건 전형적인, 물론 헌법 119조에 보장되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전형적인 그건 진보적 아젠다예요. 그거 차용해서 이겼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이 스스로 못하는 걸 자책해야지. 물론 이제 국민의힘 그걸 비판하겠습니다만, 중도 보수로 가겠다는 거 앞으로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의 여론 추이 해석 좀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의 감정이 많이 사그러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에 대한 어떤 판사 쇼핑, 그리고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 좌편향 성향에 관한 논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 여론이 가장 최고조에 달할 때였어요. 특히 강경 보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왜 점차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줄어드느냐. 저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진술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저건 아닌데 자꾸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진실이 밝혀지고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너무 벼랑 끝에 몰려서 너무 초조하게 막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감정이 줄어들고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재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엔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성격이었다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흔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없었고 개폐의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상반된 입장인 건데, 다만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통상의 국무회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한 총리는 당시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대부분 질문에는 본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투병으로 출석을 거부해온 탄핵 심판에 결국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단시간 진행된 신문에서 조 청장은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재판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이어갔지만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검찰 조사 당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선망 증세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파고들었습니다.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그 베드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 때와 달리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는 짧은 격려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6차례 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조 청장의 증언 거부가 향후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CCTV에 나타난 동선이 서로 다르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해 들어서 메모로 남긴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이 예정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계엄 당일 CCTV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밤 10시 56분쯤 홍 전 차장을 태운 차량이 공관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2분 뒤 본청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차장이 밤 11시 6분쯤 국정원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조 명단을 메모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앞선 진술이 영상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역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기억을 정리해보니 첫 통화 때는 정확한 체포 대상을 듣지 못했고 8분 뒤인 밤 11시 6분 사무실에서 통화하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첫 통화는 사무실이 아니라 공터에서 이뤄진 것 같다고 거듭 진술했는데 국회 측은 유리한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한 거라면서 CCTV상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즉 체포와 검거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엄 당일 자신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간첩 사건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려 차원의 통화였다고 강조하며 다만 동향 파악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공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홍 전 차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그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그만하죠. 홍 전 차장은 다만 앞선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여전 사령관의 위치 추적 요청은 검거, 체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이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가운데 탄핵 심판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요 인사 체포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인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등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지난 역대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좀 속도가 어떤가요? 이 변론 기일이 몇 회 열렸느냐 이 점을 일단 놓고 보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는 더 열렸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변론 기일 자체는 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일률적으로 이 변론 기일이 몇 번 열렸느냐가 사실 중요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쟁점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여러 부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 이 사실관계 자체가 어찌 보자면 큰 덩어리에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론 기일이 더 열렸다 또는 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증인 신문은 더 이상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차 변론 기일로 일단 증인 신문은 종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투표의 개표 관련된 인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이 있지만 채택 여부가 이제 미지수이고 증거 채택 부분도 아직 남아있기는 해도 일단 현 상황에서는 지금 종료가 되는 단계다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11차 변론 기일에서 최후 진술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최후 변론 진술을 한 다음에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일단 이 최후 진술한 이후로 한 2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최후 변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 한 달 가까이 걸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변론이 종결되게 되면 재판관들이 이제 토론하는 평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차례차례 이제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고요. 결국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6인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한 이후에는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이 표결 결과가 결국 이 탄핵 심판의 결론과 이제 맞닿아 있다 볼 수 있고요. 이 표결뿐만 아니라 결국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 또 소수 의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포함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한 2주에서 한 달까지 이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월 안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혹시 남은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예측치,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탄핵 심판의 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을 들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변론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어떤 그 결심이 무엇인가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뭐 변호인단 총사퇴와 같은 카드를 지금 꺼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뭐 예측은 해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미 변론에 굉장히 후반부에 놓여져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역할이나 변론 자체에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추가로 아직 변론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인 신청이 있고 증인을 받아들여진다거나 우리가 이 최상목 권한대행 때의 그 권한쟁의에서도 원래 선고 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선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변론이 다시 재개된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 변수는 여전히 뭐 고려될 수가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일단 증인 신문이라던가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고 최후 변론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까지의 그 쟁점됐던 부분들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시간에 제한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자리만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다음 주 25일 전에 임명이 될 경우에 이게 변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남은 하나의 변수로 꼽힐 수는 있습니다. 어찌 네. 보자면 이 재판이나 증거 외의 변수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수라면은 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물론 아직까지는 다 추정치입니다.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남아 있는데 정확한 그 기일이라던가 이제 이 부분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고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 결론을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만약 임명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탄핵 재판의 선고 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 판단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하고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 역시도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이제 형사소송법 301조를 보면은요 공판 개정 후에 판사의 변경, 이번 같은 경우엔 일종의 재판부의 인원 추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판사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헌법재판에도 준용이 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변론을 다시 한번 열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간이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논쟁이 남을 수 있고 네. 그렇다면은 다시 뭐 증인 신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나 한다면 네. 기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하나의 외적인 요인에 의한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이제 4대4로 갈리면서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일각에서 좀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재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관이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정치적인 그런 의견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진영 논리다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의 사례를 또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이 인용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재판관 8인 체제였습니다. 네. 그때 8대 0의 의견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 모두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장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돼도 탄핵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엄격히 법에 따라서는 6인만 탄핵에 찬석을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정되는 부분은 동일한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2명의 이제 의견은 이제 소수 의견 같은 부분으로 네.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재판관에서 어쨌든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만들기 위해 서로 토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당연히 어떤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소수 의견, 뭐 반대 의견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측면인데 이 부분도 결국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의견으로서 그것이 이제 판결문에 담겨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결국 이제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 분명하다는 점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소수 의견이 재판 판결 단 다음에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판결문에 네. 소수 의견 해서 단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도 당연히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개가 나중에 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그 중요성이 남다릅니다.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떤 법률이 위헌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할지 부적절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재판관들이 이런 공개가 되는 것이
어렵거나 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본인의 양심이나 이 법과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제 10차 변론기일의 주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인대에 섰던 한덕수 총리, 개엄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이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도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절차적인 부분, 그 계엄의 어떤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에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있었는데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요.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증언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도 쟁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원칙적인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했었던 국무회의와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산정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 했는지 거치지 않으려 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결국 국무회의가 이전의 그런 양식과는 달랐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증언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처럼 야당에서 지금 줄 탄핵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던가 예산안 삭감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증언도 덧붙여서 사실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두 불리하다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모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엄 직전에 있었던 그 국무위원들의 모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만약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무회의의 심의가 없었다라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 법률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거쳤다고 한다면 법적인 요건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도 이것을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는 재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느낌을 진술하는 것, 증언하는 것에 그쳐야지 이것을 법적으로 판단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정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섰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증언의 신빙성을 좀 문제 삼았고 홍 전 차장은 체포조 내용이 담긴 메모 실물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어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차 변론기일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으로 불려왔다는 건 그만큼 추가로 더 물어볼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도 일단 인정을 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술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잡아들여야 되는 명단을 여인현 전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았다라는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자체로서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것 영장 없이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죠.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정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뒷받칠 만한 그런 증거로 홍장원 전 차장은 메모를 들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고 직접 메모를 작성했다는 것인데 조태훈 국정원장도 증언을 통해서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홍장원 전 차장은 이 해당 메모를 11시 6분경에 이제 공터에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제 CCTV도 공개가 되었는데 네. 그 시간에 공관 안에 있었다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일부 변경을 해서 해당 메모를
이제 집무실 안에서 작성했다고 증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메모가 여러 개인 것도 의심스럽고 이것을 어디서 적었는지 구체적인 장소를 혼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증언이다. 이렇게 공격을 펼쳤고요. 이에 대해서 국회 측과 홍장원 전 차장 측은 적극 반박을 하면서 결국 어떤 그 명단이 존재했다는 부분, 이것은 분명히 일치되고 있고 일관된 증언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 일시적인 좀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증언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할 때 그러니까 원본이나 실물을 꼭 가져와야만 합니까? 사실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한다면 일단 이 메모를 기준으로 보자면요. 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이 메모를 쓴 사람이 재판정에 나와서 내가 쓴 것이 맞다 이렇게 진정 성립을 인정할 때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라는 것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 작성했던 그 메모가 있고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보좌관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끗이 쓴 메모가 있고 보좌관이 기억을 떠올려서 쓴 메모가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을 작성한 보좌관이 이것이 자기가 쓴 것이 맞다는 부분을 한번 인정해준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헌법심판에선 사실 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관련의 증언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지금 제출되고 있는 다른 어떤 서류들도 지금 변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재판관들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이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이었는데요. 신문 내용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조 청장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뭐 증언을 많이 거부하긴 했습니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증언을 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청구도 인정이 되어서 지금 치료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제 이제 재판에서 증언에 나서기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 내지는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지금 다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지금 인정될 수 있는 권리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명확히 증언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이 부분은 또 증언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조지호 전 청장이 직접 증언을 하진 않았지만 조지호 전 청장의 그 조서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그 조서들은 증거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와 맞닿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조서, 조지호 전 청장의 그 조서가 내가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이 맞다면 결국 재판부에서는 그 조서에 적힌 내용을 이 헌법재판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에게
선망 증상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로 봐야겠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지호 전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해당 신문 조서의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지금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조지호 전 청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망 증세, 좀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수사에 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조지호 전 청장이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서 치료를 요하고 있고 누워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정도는 맞았지만 그러니까 선망 증세까지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한파에 얼어붙은 강위를 차량이 질주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서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를 했고 사전에 협조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위를 질주하는 차량, 눈보라를 휘날리며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한 외국인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개인 SNS에 올린 영상. 하지만 영상을 찍은 곳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빙판이 사람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관련 플래카드도 걸렸습니다. 이 차량이 빙판 위를 질주한 곳입니다. 아직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나도 해도 되나? 누구나 막 가서 하게 되면 그 막 사고 나고 그러면 또 막 경찰들 가고 소방관들 가고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또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SNS 해당 게시물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전에 필요한 협조와 허가를 받아 진행했고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다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사고 위험 지역이라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줄 리가 없죠. 들어가는 것도 나오라 할 판이에요. 119 역시 마찬가지. 사고 위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부에 경찰과 소방 차량이 나와 마치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데까지 저희 소방하고 경찰이 쫓아나가면 진짜 국민들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얼어붙은 강위를 차량으로 달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해빙기가 시작돼 사고 위험이 크다며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가 누수 등 각종 하자로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주가 2달 넘게 지연되면서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사전 점검일. 수돗물을 틀자 검은 물체가 꿈틀거립니다. 싱크대 배수동에 숨어있던 박쥐가 물 세례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1,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전 점검 과정에서 누수와 균열 등 7만 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첫 아이 가졌을 때만큼이나 이제 좀 기다려왔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많이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사전 점검 이제 왔을 때부터는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참다 못한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어야 할 입주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누수를 아니면 하자를
잡아달라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해주고 있어서 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보수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데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시공사에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 정말 실행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시공사인 경남기업은 SM그룹 산하 건설사로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76위에 자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석 달 동안 서울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업소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단속으로 3번 이상 단속이 된 이력이 있는 불법 업소 38곳 가운데 27곳이 폐쇄됐고 4곳은 영업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7곳은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관악구의 11곳, 마포구의 4곳 등으로 대부분 화장품 도소매업이나 피부 미용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서구에 있는 한 업소는 경찰의 단속에도 2010년부터 운영을 이어오다가 15년 만에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 기무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 여당 지지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거나 정부의 비판적인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 조회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한희 씨를 상대로 탈세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씨를 둘러싼 탈세, 횡령 등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수사과에 배당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는 이 씨가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가 세금을 납부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누락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 미키 17이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봉 감독은 악당 캐릭터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니냐는 추측에 영화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게 신기하지만 촬영은 그 전이라고 웃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Why aren't you dead? Multiples. 위험한 인물이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서류 출력하듯 태어나길 반복하는 소모인간 미키. 우주행성 개척에 투입된 미키가 사랑하고 좌절하고 또 이겨내는 여정을 그립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SF 영화지만 봉 감독 특유의 짠내나는 휴머니즘이 녹아 있습니다. 너무 착하지만 찐따 같은 청년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슈퍼히어로나 특수한 뭐 천재적인 두뇌나 뭐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출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작품 속 독재자 캐릭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연기한 배우와 감독 모두 이를 부인했습니다. We didn't want him to be anyone in particular, and we wanted him to be everyone. He's an archetypal petty dictator. 저도 신기하고요. 근데 어느 또 미국 분은 혹시 그 작년에 그 사건 후에 뭔가 일부 재촬영해서 넣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전혀 100% 없습니다. 데뷔작 플란다스에게보다 200배 넘는 예산이 투입된 대작이지만 봉 감독은 그저 찍고 싶은 이야기를 찍어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더 큰 예산을 영화를 찍어야지라는 목표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언제나 찍고 싶은 스토리와 찍고 싶은 인물이나 어떤 장면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아지처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특별한 메시지보단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꼭 극장에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번째 시리즈가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개봉 10일째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누적 관객 수 10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전까지 이 작품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내내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춥죠? 네, 2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한겨울 같습니다. 한낮 시간인 지금도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4도, 대구는 5도 선에 그치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는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